당신은 분명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요양원을 고를 때 직접 발로 뛰며 여러 곳을 비교했고 시설이 깨끗한지, 직원들이 친절한지, 식사는 제대로 나오는지 꼼꼼히 확인했을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하던 그날 당신의 손이 조금 떨렸다면 그건 당신이 나쁜 자식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떨림이야말로 당신이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거였을 것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전쟁도 보았고 가난도 보았고 이 나라가 폐허에서 일어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요양원 침대에 누워 서서히 꺼져가는 사람들을 그들은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단서에는 폐렴이라 적혀 있었고 신부전이라 적혀 있었지만 제가 보기에 그들이 먼저 잃은 것은 살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한 이후 당신은 몇 번이나 찾아뵈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명절에 한 번, 아니면 전화라도 자주 드렸습니까? 지금 이 질문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진다면 부디 그 불편함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할 이야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7가지 진실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자식들이 알지 못했던 혹은 알면서도 외면했던 진실들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부모님이 왜 3개월 안에 무너지는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지 그 이유를 저는 105년의 경험으로 그리고 수십 년간 인간의 삶과 죽음을 곁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나쁜 자식으로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께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짧은 전화 한 통, 작은 방문 하나, 그것이 어떤 의약품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고 믿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제 오랜 친구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서재에는 수십 년간 모은 책들이 천장까지 빼곡히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늘 그가 마시던 보리차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방향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그 작은 의식들이 그의 삶이었고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자녀들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 혼자 그 큰 집에 계시는 것이 걱정된다고, 좋은 시설을 알아봤다고, 거기서 더 잘 돌봐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하는 날 그는 책들을 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방이 좁아서 다 가져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창가에 보리차 잔도 30년 된 낡은 의자도 두고 갔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한 첫날 그는 새하얀 벽과 낯선 냄새 그리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는 조금씩 말이 없어졌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그의 딸이 저에게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저는 그것이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상실이었습니다. 인간은 공간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온 집, 손때 묻은 물건들, 매일 앉던 자리, 이것들은 단순한 사물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감각을 매일 아침 확인시켜주는 거울입니다. 70년, 80년을 같은 공간에서 쌓아온 기억들이 한순간에 박스 몇 개로 정리될 때 그 사람의 내면에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무언가가 무너집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진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실은 더욱 가슴 아픕니다. 입소 초기에는 자녀들이 자주 옵니다. 처음 한두 주는 매일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바쁜 일이 생기고 먼 거리가 부담이 되고 어제도 갔는데 오늘은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방문은 격주가 되고 격주는 월 1회가 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양원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입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 취침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조로운 하루 속에서 부모님이 유일하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자식의 방문입니다. 혹은 전화 한 통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점점 뜸해지면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닙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 아닐까라는 감각입니다. 이 감각은 한번 자리 잡으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울이 되고 무기력이 되고 결국 몸의 병으로 번집니다. 저는 105년을 살면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가족이 자주 오는 어르신은 같은 나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흐려지고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105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인의 뇌가 빠르게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환경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환경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로 나체과 단조로움, 그리고 진정한 인간적 연결의 부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살아온 동네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이 있었고, 단골 가게 주인과 나누는 짧은 인사가 있었고, 손녀의 전화를 기다리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는 소소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뇌를 살아있게 만드는 자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입소하는 순간 그 자극들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매일 같은 복도, 같은 얼굴들, 같은 시간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지만 바쁩니다. 그들에게 어르신은 돌봐야 할 뿐이지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아닙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한다고. 특히 언어를 사용하고 감정을 교류하고 미래를 기대하는 행위들이 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핵심이라고. 그런데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빼앗아갑니다. 서서히 눈에 띄지 않게. 그래서 3개월 후 가족들이 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할 때 사실 그것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3개월 동안 매일 조금씩 쌓여온 결과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진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진실은 제가 가장 오래 생각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마지막으로 힘드세요? 라고 여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부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혹은 나는 잘 있어. 너는 어떠니? 저는 그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은 힘듭니다. 외롭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그렇게 버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은 자식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압니다. 평생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태어나던 날부터 부모는 한 가지 다짐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내가 이 아이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 다짐은 젊은 시절에는 자립으로 나타나고 나이 들어서는 침묵으로 나타납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이 걱정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임을, 사임을, 사임을, 자임을, 자임을, 사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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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에게 부담이 될까봐, 자식이 더 자주 와야 한다는 죄책감을 느낄까봐 부모님은 그 말을 끝까지 삼킵니다. 저는 평생 이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침묵이 때로는 가장 큰 상처가 됩니다. 말하지 못한 고통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몸으로 갑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잠을 못 자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이런저런 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증상의 뿌리는 말하지 못한 외로움, 참아온 슬픔, 그리고 아무도 물어봐 주지 않았던 그 긴 침묵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다음번 제가 50대에 가르쳤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훗날 훌륭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60이 넘었을 무렵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직원들도 친절한 곳을 골랐고 아버지 방에 좋아하시는 화분도 가져다 놓았습니다. 입소 당일 아버지의 짐을 정리해드리고 저녁을 함께 드신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2달 뒤 그 제자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교수님, 아버지가 저를 원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은 안 하시는데 눈빛이 예전과 달라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께 여쭤본 적 있나? 요양원에 가고 싶으시냐고.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진실입니다. 요양원 입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의 목소리는 빠져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은 모입니다. 의논합니다. 시설을 알아보고 비용을 계산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분명 부모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 대화에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정이 내려지고 날짜가 정해지고 짐을 쌌습니다. 부모님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자신을 제외한 채 내려진 결정을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 감정이 얼마나 깊은 상처가 되는지 자녀들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서운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라는 감각입니다. 평생 가정을 이끌어 온 사람, 수십 년간 크고 작은 결정을 스스로 내려온 사람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그 결정에서 소외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은 말 그대로 존엄성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드러내지 않을 뿐 마음 깊은 곳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이 결정을 앞두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그 대화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결정을 바꾸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는 이 결정에 참여했다는 감각을 가질 수 있느냐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부모님의 이후 3개월을 어쩌면 이후 몇 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역시 많은 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인간은 쓸모가 있을 때 삽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105년의 삶에서 이것이 진실임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인간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 내가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을 때 비로소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젊었을 때 부모님은 역할이 있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사람, 밥을 짓는 사람, 집을 지키는 사람, 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크든 작든 그 역할들이 매일 아침 일어날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는 순간 그 역할들이 모두 사라집니다. 아침을 차릴 필요가 없고 누군가를 돌볼 필요가 없고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제공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편안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삶은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좋을 것이 없는 삶이기도 합니다. 내가 없어도 저는 요양원을 자주 방문합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왔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그곳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잦아졌고 이제는 그것이 일종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105세가 된 지금도 저는 몸이 허락하는 한 그 방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배운 것들이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그곳을 드나들며 발견한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같은 요양원, 같은 시설, 비슷한 나이, 비슷한 병명을 가진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두 분의 상태는 전혀 다릅니다. 한 분은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내일을 기다립니다. 다른 한 분은 말수가 없어지고 밥을 거르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스스로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이유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의 답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가족이 자주 오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차이였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단순히 방문 횟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올 때 얼마나 진심으로 오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서둘러 들어와서 다 괜찮으시죠? 한마디 하고 핸드폰을 들여다보다 30분 만에 나가는 방문과 1시간이 걸리더라도 부모님 옆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요즘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라고 묻는 방문은 부모님의 몸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새겨집니다. 저의 오랜 친구 중 한 분은 80이 넘어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입소 초기에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담당 의사도 오래 버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딸이 멀리 지방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금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와서 토요일 하루를 아버지와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앉아 예전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조금 가져왔고 가끔 함께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후 그분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놀랐습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7번째 진실입니다. 자식의 방문은 의약품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의약품보다 강력합니다. 인간의 뇌는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사람의 체온을 느낄 때, 자신이 기억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실제로 치유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며 수면의 질이 개선됩니다. 이것은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경과학과 노인의학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온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도 됩니다. 단 5분이라도 됩니다. 그러나 그 5분이 진짜여야 합니다.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려오는 전화를 부모님은 느낍니다. 그분들은 오랫동안 사람을 읽어온 분들입니다. 자식의 목소리 톤만으로도 오늘 바쁜지 귀찮은지 진심으로 보고 싶어서 전화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모른 척합니다. 바쁠 텐데 전화해줘서 고마워. 이 말 뒤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숨어 있는지 우리는 너무 오래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드십시오. 영상통화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어머니, 오늘 갑자기 보고 싶었어요. 혹은 아버지, 별 이유 없이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이유가 없는 연락이 때로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서 연락했다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는 살아갈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후회가 밀려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지금 당장 전화기를 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아프게 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방향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105년의 경험으로 다듬어온 몇 가지 원칙을 드리려 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것들입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방문의 질을 바꾸십시오. 얼마나 자주 가느냐보다 갔을 때 어떻게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요양원에 도착하면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넣으십시오. 그리고 부모님 옆에 그냥 앉으십시오. 말이 없어도 됩니다. 침묵을 채우려고 억지로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여기 왔다는 것, 다른 무엇보다 이곳을 먼저 선택했다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는 세상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함께 걸으십시오. 복도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오고 갑니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두 번째 원칙은 질문을 바꾸십시오. 잘 지내세요? 불편한 것 없으세요? 이런 질문들은 사실 대답을 기대하지 않는 질문입니다. 부모님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응, 잘 있어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밤에 주무실 때 어떠세요? 오늘 아침 뭘 드셨어요? 맛있었어요? 요즘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이 질문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대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뇌를 자극하고 감정을 깨우고 살아있다는 감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좋은 질문 하나가 좋은 약 하나보다 강합니다. 세 번째 원칙은 부모님께 역할을 돌려드리십시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더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모시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의견을 여쭤보십시오. 진심으로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십시오.
손녀가 요즘 어떤 것에 빠져 있는지, 손자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부모님은 다시 이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여전히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됩니다. 그 감각이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은 아마 상상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은 작은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노래를 들으면 눈물을 흘리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계절에 어떤 꽃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부모님께는 나는 아직 네 마음속에 있구나 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양원에 가실 때 거창한 선물을 사들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과일 몇 개, 예전에 즐겨 들으시던 노래가 담긴 플레이리스트, 혹은 오래된 사진 한 장, 그런 것들이 100만 원짜리 건강식품보다 훨씬 더 깊이 부모님의 마음에 닿습니다. 세심함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쓰는 것으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규칙을 만드십시오. 시간이 나면 자주 가야지 라는 다짐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바쁜 삶에서 시간은 저절로 나지 않습니다. 시간은 만드는 것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10분은 부모님께 전화하는 시간으로 정하십시오. 한 달에 두 번째 일요일은 방문하는 날로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협상 불가능한 일정으로 만드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규칙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여러분에게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며 기다리는 것이 한 주를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저는 오늘 여러분께 7가지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진실로 귀결됩니다. 사람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삽니다. 105년을 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전쟁을 보았고 기아를 보았고 이 나라가 폐허해서 세계가 놀랄 만한 나라로 일어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학이 발전하는 것도 보았고 수명이 길어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가장 마지막까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은 의약품도 좋은 시설도 균형 잡힌 식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고 난 뒤 말할 수 없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잘 해드리고 싶었는데 현실의 벽 앞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자책, 더 자주 찾아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미안함. 그 감정들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 감정을 외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을 느끼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감각한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한다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살아있는 동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가르쳐온 학생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부모님께 잘못해드린 것이 너무 많은데 이제 와서 잘한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강물은 거꾸로 흐르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는 한 그 물은 여전히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흘려보내는 물 한 방울이 과거의 모든 물방울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노년은 삶의 마지막 장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이라고 해서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책은 마지막 장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진짜 깊어집니다. 지금 부모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저도 오래 살다 보니 이제는 제 차례가 멀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것을 두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충분히 사랑했고, 충분히 배웠고,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가져갈 것은 학위도,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누군가에게 전했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것들을 모아가십시오. 지금 이 순간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드리십시오. 거창한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고 싶어서요 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오늘 밤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부모님은 그 전화를 떠올리며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소가 내일 아침 눈을 뜰 이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기억하기로 선택한 사이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기억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이름을 부르고 손을 잡는 행위들을 통해서만 살아있게 됩니다. 그 행위들이 쌓여 관계가 되고 그 관계가 쌓여 삶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자식입니다. 이제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오늘부터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한 이어짐입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이어짐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 말 한마디, 손길 하나가 그 어떤 위대한 업적보다 오래도록 누군가의 마음에 남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말하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일은 오늘만큼 확실하지 않습니다.